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창희 장로님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면요, 회사 이름을 대면 다 아시는 그런 유명한 투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 회사에서 투자교육연구소 소장으로 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다 살 수 있게끔 보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죽겠다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관리만 해도 우리 인생은 더욱더 크게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 100세의 시대, 크리스찬의 생애와 설계와 자산관리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창희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강창입니다. 제가 이런 데서 이게 설만한 적이 아닌데 좀 어떻게 너무 좀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여의도에 살고 있고요. 여의도 침례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증권업계에서 이제 38년째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은 주로 이 투자를 하시는데 어떤 원칙을 지켜서 투자를 해야 되는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요즘 강의를 좀 하고 있고, 그 하고 있는 일은 투자교육연구소장 겸 퇴직연금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요즘 그 노후 설계 뭐 이런 거가 좀 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이 성경에 이 경제생활과 관련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경제와 경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이건 제가 세어본 게 아닙니다. 그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15,600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설교 말씀 중에 믿음에 관한 말씀은 215구절인데, 그리고 구원에 관한 말씀은 218구절이고, 그런데 돈과 재정에 관한 말씀은 2489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은 돈에 관심이 없다, 초연하다,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그 윤리는 개신교 윤리가 낳은 자식과 같다. 이 개신교 윤리가 빠진 자본주의는 이 천민 자본주의에 빠지기 쉽다. 이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만은, 저는 요즘 이 말을 실감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항상 엄숙한 얼굴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아주 신실한 신앙이 저는 보입니다. 근데 교인 사이에서도 사실 저도 최근에 굉장히 시험에 빠진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돈 관계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크리스찬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장로인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와서는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아버지 하는데 밖에 나가서 이 경제생활 할 때 보면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그 경제생활에 관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여러 가지 무슨 신학이 있는데 왜 경제신학은 없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은 우리 그 크리스찬들이 이제 지금과 같이 인생 100세 시대에, 옛날 구약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120살, 140살 살았는데요. 저는 앞으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제 120, 130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인천에서 가천의과학대학에서 일본에 100세 의사분이 와서 강의하는 걸 들었습니다.
만 99세고 우리 나이로 100세인데요. 2시간을 꼿꼿이 서서 강의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100세, 120대 이렇게 사셔야 되는데 그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눠드린 교재를 한번 봐주시죠. 제가 인생 100세 시대의 자산관리 이런 걸 보여주는데 그 100세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거기 8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5가지 리스크,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이 5가지 리스크에 대응하는 이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 내용을 보시면 대충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첫째가 오래 사는 거, 장생의 리스크, 장수 리스크입니다. 오래 사는 게 축복이지 왜 리스크냐, 위험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 100세 인생을 준비 없이 살게 되면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까? 여기 계신 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에서 현재 자기 나이를 빼죠. 우리나라 평균 수명 아시다시피 2007년 기준으로 하면 남자가 76세, 여자가 83세. 거기서 지금 내 나이를 빼면 앞으로 남는 만큼 살겠지. 이런 계산들 하시는데 이거는 맞는 계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서 죽는 애들, 유아사망, 교통사고 이런 게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이 통계청 자료 중에 나이별로 기대 여명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몇 살인 사람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삽니다. 이런 표가 있는데요.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저는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3년 전에 환갑이었는데요. 제가 환갑 기념으로 나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까? 제가 그 기대 여명표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 주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60살인 사람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사느냐? 기대 여명입니다. 전제 조건이 중요합니다. 의학의 발전까지를 고려하면 지금 우리나라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고려하면 나눠드린 교재 9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남자가 30.75년, 여자가 36.63년을 더 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환갑까지만 안 죽고 살아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기본이 평균이 남자가 91세, 여자가 97세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00살입니다. 이 꿈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자, 준비 없이 100살까지 살게 되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작년인데요. 일본에 출장을 갔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고령사회가 빨리 시작됐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노후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 이걸 좀 제가 조사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일본이 세계 최장수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0이 넘은 노인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90이 넘으면은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실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서 90 넘어서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혼자 살다가 어느 날 이분들이 돌아가시는데 외부와 연락이 없다 보니까 돌아가셨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발견이 안 되는 집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독사입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나라도 그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추석날 혹시 뉴스 보신 분 계십니까? 경기도 의정부에서 돌아가셨는데 2달 만에 발견됐다더라.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가끔이기 때문에 신문이라도 납니다. 근데 일본은 이런 사례가 하도 많아가지고 신문도 안 난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발견 안 되는 집들은 대부분이 딸이 없는 집이랍니다. 여기 딸 없는 분들은요, 지금 무슨 재테크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집에 가서 딸부터 만드시는 게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아들 있고 딸 있는데 아들 없는 자식은 장가 가면 연락도 없어요. 딸이라도 있어야 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확인이라도 합니다. 앞으로 오래 사는 거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다 여자 집사님인데 여자 권사님들이신데요. 여자분들은 또 더 오래 살거든요. 아까 제가 평균 수명을 말씀드렸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7년 정도 오래 삽니다. 근데 다 결혼할 때 보시면은 나이가 서너 살 정도 위, 남편들이 서너 살 정도는 위지요. 3 플러스 7 합치면 여성분들은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정도 혼자 사셔야 됩니다.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싫으면 아예 처음부터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셔야 되는데 여기 뵈니까 대부분 결혼하신 것 같으네요. 이제 틀렸습니다. 준비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에서 사온 책이 있는데요. 거기 이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혼자 사는 분들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신문에 나왔는데 일본은요, 우리나라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분들, 소위 말해서 독거노인이죠. 독거노인이 일본은 465만 명이랍니다. 근데 그 465만 명이 전체 노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냐? 16%랍니다. 일본은 6분 중에 노인 6분 중에 한 분이 혼자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독거노인이 몇 분이냐? 102만 명입니다. 그런데 숫자는 적지만은 전체 노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입니다. 우리나라는 5분 중에 한 분이 혼자 삽니다. 그러니까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습니다. 이제는요, 옛날에는 혼자 사는 사람은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는 혼자 사는 게 보편화된 시대가 됐다. 자식들이 안 살아주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저도 예비 노인입니다만은 스스로가 자식들하고 다 노인들 스스로가 혼자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 사는 게 보편화된 시대가 됐다. 그래서 10페이지 거기 써 있는 그런 책들이 70만 부, 100만 부씩 팔린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혼자 사는 노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 즐겁게 사는 방법. 그 마지막 책 보세요. 여자의 활로 남자의 말로.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편은 혹시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갑자기 심약해진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대요. 부인이 돌아가셨는데도 10년 이상 사는 남자는 그건 독한 남자랍니다. 근데 반대로 여자들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한 달 슬프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귀찮은 존재가 없어져서 15년 산다.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실은 이 부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야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은요, 그렇게 오래 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요, 저희 아버님이 1988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쌩쌩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100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이거 혼자 사는 노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책들이 70만 부, 100만 부씩 팔린다는 거죠. 왜? 오래 사니까. 옛날처럼 60정도까지 이러다가 65세쯤 세상을 떠나버리면 이 골치 아픈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100살까지 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재테크가 난립니다. 만나면 인사가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오래 사는 게 걱정이 되니까 재테크를 잘해서 돈만 왕창 벌어놓으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재테크가 난립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돈으로 안 되는 거 있거든요. 그게 뭐냐? 건강이지요. 두 번째가 건강 리스크입니다. 미국, 일본에서요, 퇴직한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퇴직하니까 생활비가 줄었습니까? 다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줄었다는 사람이 30 내지 40%입니다. 왜 안 줄었습니까? 특수 질병, 암, 치매, 뭐 이런 겁니다. 제가 무슨 의사도 아닌데 건강 얘기할 거 아닌데요. 지난 몇 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나이 들어서 아프면 장난이 아니구나.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요. 지난 몇 년 사이에 부부가 암에 걸렸습니다. 저는 4년 전에 회사에서 신체 검사하는데 콩팥, 신장에서 암이 발견됐어요. 근데 다행히 초기 발견하고, 그리고 콩팥은 2개이기 때문에 하나 잘라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답니다. 저는 콩팥 하나 절제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안 하는 덕분에 이렇게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요, 그 다른 데로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도 몇 번 하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엄청나게 고생했고 지금도 고생 좀 합니다. 밤 10시가 되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근데 다른 시집갔지. 아들 놈은 나가서 안 들어오지. 어느 날 제가 열받아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같이 인정머리 염장이 처음 봤다. 욕을 드립다 해놓고 나는 우리 부모한테 어떻게 했던가 생각해보면 저는 더 했어요. 자식 원망할 거 없습니다. 자기가 한 거 생각해봐야지.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다행히 부부가 같이 있을 때 아프니까 이나마 다행이지, 혼자 된 데 아프면 어떡할 건가.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돈만 많으면 간병인 쓰면 될 거 아니냐? 저도 간병인을 썼지요. 근데 간병인도 멋을 내야 되니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타납니다. 근데 화장한 사람이 옆에 오면요, 항암 치료받는 사람이 냄새로 토해버려요. 근데 그 사람 보고 내일부터 화장하지 마세요. 이런 말 어떡합니까? 알레르기 죽지. 그냥 오지 마세요. 결국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왼수 같은 마누라라도 둘이 건강하게 같이 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심해도 DNA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아픈 거는. 그래서요, 뭘 해야 되느냐, 이 대비하는 방법이 특수질병보험, 이런 걸 하나 들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요, 몇 년 전에 우연히 제가 집에 가니까 저희 아내가 삼성생명 영등포 지사에 어떤 FC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암보험을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웃었습니다.
암이라는 건 팔자소관인데 그런 걸 왜 들었냐? 아프면 의료보험 들어있겠다. 회사에서 치료비 보조받으면 되는 거지. 제가 웃었어요. 그런데 부부가 암에 걸린 겁니다. 절묘하게 들은 거죠. 그거 덕을 얼마나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요.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거 다 들을 필요 없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죄송한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이런 그 강의를 하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교인들이 노후 대비한다고 펀드 사고 보험 들어가지고 헌금이 안 가신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헌금 많이 내는 게 노후 대비라고 좀 얘기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교회는 공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보험 이런 걸 하나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거 자기가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건강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거 들기도 어려워요. 젊을 때 들어야 됩니다. 자, 건강 리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 다음에는 그러면 돈인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적어도 여기 계신 분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근방에는 다 먹고 살 거는 걱정 없는 분들이니까. 더 중요한 거,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남편분들 100살까지 뭐하고 살 건가?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 10페이지 한번 1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거기 제목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정년 후에 8만 시간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제목이 희한해서요. 한 권을 샀습니다. 일본에서 샀는데요. 그 책을 읽고 쇼크를 받아가지고 똑같은 제목으로 제가 2달 전에 책을 썼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5권 기증했는데 그 뒤에 그 우리 연구소 주소가 있거든요. 글로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다 공짜로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60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가정하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교 선생님하고 공무원 빼고 나면 직장에서 60까지 버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있는 증권업계는요 얼마나 물갈이가 엄청난지요. 제가 사장을 할 때 대리, 사원이었던 친구들이 가끔 저를 찾아옵니다. 저 요번에 명퇴했는데요 어디 취직할 데 없을까요? 저 놀래가지고요. 너 몇 년생이냐? 예, 65년생, 66년생. 지금 60년대 중반 출생자들이 명퇴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2달 전에 같이 데리고 있던 후배 직원 3명한테 위로 점심을 사줬습니다. 그 3명 중에 한 사람은 작년 가을에 잘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금년 봄에 잘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로부터 일주일 전에 잘렸습니다. 그것도 다 예고 없이. 근데 그 3사람이 제가 있던 회사에서 미국의 MBA 다 유학 보내준 친구입니다. 영어가 유창합니다. 홍콩 지점장, 런던 지점장 끝내주는 엘리트입니다. 근데 그 3사람 중에 제일 어린 친구가 몇 년생이냐? 63년생, 두 번째가 58년생, 지금 57년생.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60살까지만 직장에서 버티면 그 사람은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어렵지만 60까지 일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0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남녀 평균 수명이 80.1세입니다. 그것만 산다고 가정하자. 근데 실제는 60까지만 살면 기대 여명이니까 100살까지 삽니다. 그래도 80까지만 가정을 해도 정년 후의 인생이 20년입니다. 자, 20년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요 무지하게 바쁩니다.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여기 있는 분들은 술도 연애도 필요 없겠지만 하루가 100시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년퇴직을 하고 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이거 다 빼도 하루에 11시간 정도 남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재벌그룹에서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부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답니다. 거의 갔다 온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강사가 오더니 그러더랍니다. 다음 달부터 정년이시요. 그 다음 달부터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한 달 일과표를 예상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걸 뭐라고 쓸까? 막연히 앉아있는데 10,000원은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그냥 받자마자 써내려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계모임 갔다 육성이 갔다 딸내집 갔다 줄줄줄 써내려가는데 자기는 10시까지 써놓고 나니까 쓸 말이 없더랍니다. 남자들이 이래요. 최소한 11시간 남습니다.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20년 이게 바로 83,300시간입니다 83,300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회사에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2,261시간입니다 그러면 2,261시간씩 36년 일해야 이게 83,30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정년 후에 20년이 현역 시절에 36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 40년을 생각하면 72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긴 인생을 뭐하고 살아야 될 건가?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노후 대비 방법이 2종류로 갈라집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 모자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 건가?
저는 우리나라는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 80%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상상이 안 갈 겁니다. 왜? 살기는 갑자기 오래 살게 됐죠? 아까도 장수 리스크 말씀드렸는데 과거 40년 동안에 세계에서 수명이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가 터키입니다. 27년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나라입니다. 26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은 벼락같이 늘어났죠. 근데 금리는 또 얼마나 벼락같이 떨어졌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금리가 10몇 %, 두 자릿수입니다. 약간만 모아두면 이자가 쏠쏠합니다. 요즘은 3%, 4%. 몇 억을 모으기도 어렵지만은 몇 억을 모아봤자 은행에 갖다 예금하면요, 세금 떼고 나면 금리가 몇 푼 안 됩니다.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가끔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제가 내일 모레 나이가 60입니다. 근데 애들 키우고 먹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요거 좀 튀겨가지고 노후 30년 살 수 없을까요? 어떻게 튀기면 30년을 삽니까?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평균입니다. 금년 봄에 저희 연구소가 수도권의 베이비부머 세대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총 자산의 평균이 얼마냐? 5억 4천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부채, 차입금, 빚이 얼마냐? 평균 6천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5억 4천에서 6천만 원을 빼면 4억 8천만 원. 이게 순수한 자기 돈, 자기 자본입니다. 50대 후반에 4억 8천만 원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 중에 집값이 4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럼 얼마 남습니까? 2천만 원 남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2천만 원 가지고 20, 30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튀기려고 그러죠. 그러다 빵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은 집을 팔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집을 팔라고 내놓으면 그때 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집값이 난리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신문에서는 뭐라고 나오니까 노후가 편하려면 10억 원 있어야 된다, 최소한 7억 원 있어야 된다. 저는 아주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7, 80%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로 튀기는 법, 3배로 튀기는 법. 아니 도대체 책 한 권 읽고 2배로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5천만 원 들고 금융기관에 갑니다. 요거 좀 튀겨주세요. 그럼 아예 튀겨드리죠. 얼마 있다 가면 빵으로 만들어버리고. 오직하면요, 일본경제신문에 서울에 와서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간 친구가 있어요. 가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거를 자산관리에서 입구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10페이지 중간에 써 있습니다. 이걸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구관리에 대해서는 무지개 열심인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이거를 그 사람은 출구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입구관리에 대해서는 무지개 열심인데 출구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교회에서 가르치냐, 또는 사회에서 가르치냐, 너무나 공부가 안 되어 있다, 이러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겠습니까? 근데 지금 일본이요, 전체 1억 3천만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된답니다. 1%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만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성경책에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한번 잘 봐주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2000년에 쓴 성경책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그때그때 주어진 경제 상황을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라. 근데 이거를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1%도 안 되는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런 충고를 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우리나라 이 1000만 기독교인들이 지금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렸는데, 문제는 앞에 거는 읽지 않고 제일 끝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요,
수험생 앞에 보면 이 말이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사업가들 앞에 가면 사장실에 이게 써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모든 건 다 끝내준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내가 능력 준잔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뒤에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내고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지요. 그 앞에 있는 걸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충고를 받는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 모자란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우리보다 적을지는 모르지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요 쪽팔리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35년 전입니다. 1975년에 일본의 동경증권거래소 이런 데 가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8%대였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나라에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11%입니다. 그러니까 30몇 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중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도요, 제가 동경 하네다공항에 내려서 시내를 딱 들어가니까 일본이 노인만 있는 나라로 보이는 겁니다. 왜? 그때 우리나라는 베풀 떼기 애들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됐을 것 같은 노인들이 100명 정도가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습니다. 제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아, 옛날에는 회사 임원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 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이지요.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 6천 원 받고 이런답니다.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길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때 그걸 보고 아,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이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나라는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쪽팔려서 안 됩니다. 재작년 4월 7일 날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데 혹시 KBS의 아침마당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의 화제가 노후 문제였습니다. 제가 패널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전직 사장을 했다는 분이 71세 된 분이 나오셔가지고 자기는 지금 지하철 택배를 한답니다. 그 71세입니다. 근데 한 달에 6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번답니다. 근데요, 전직 사장을 한 사람이 거기 나와서 자기 700만 원, 800만 원 받은 것보다 훨씬 값지고 움직이니까 건강하고 나는 너무나 좋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장까지 한 사람이 거기 나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외입니다. 똑같이 지하철 택배를 하는 분이 하나 계셨는데 이분은 교장 선생님 하신 분입니다. 이 교장 선생님, 이 출세한 사람이 골치 아파요. 신문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갔더니 제발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그런 기사가 나가면 내 아들이 불효자세를 듣는다. 못하게 되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하고 싶어도 쪽팔려서 안 됩니다. 저도 37년 전에 입사 동기생이 23명인데 집은 대부분 퇴직했습니다. 요즘 만나서 하소연이 뭔가 나 이번에 이런 일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당신은 동네 창피하니까 노는 게 버는 거야. 자식놈들까지 합쳐서 그런데 미치겠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요, 이 무슨 재테크가 문제가 아니고 여차하면 허드렛 일이라도 하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거. 우리 주위에서 보면요, 똑같이 몇 억을 들고 있더라도 뭔가 허드렛 일이라도 하면서 또는 자원봉사활동이라도 하면서 규칙적으로 뭔가 하는 사람이 그걸 관리하는 거와 놀면서 하는 거와 전혀 다릅니다. 규칙적으로 뭔가 하는 사람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근데 놀면서 하는 사람 보면요, 쓸데없이 욕심을 냈다가 쓸데없이 쫄았다가 그래서 뭡니까? 규칙적으로 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자기 자산관리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한 달에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50만 원을 벌면 그게 2억 원의 정기예금을 갖고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행히도요,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체면을 버리고 그 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은퇴와 투자라는 잡지를 내고 있는데 이번 달에 저기 남이섬에서 72세 되신 분인데 교장 선생님 하신 분입니다. 지금 청소부를 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답니다. 남이섬이 하루에 4만 명씩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린대요. 그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요 4명이 치운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것보다 더 미치는 건 뭐냐, 자기가 옛날에 교장했는데 사람들이 김씨 그런대요. 그리고 교장 같이 한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너 교장 망신시킬 일이냐? 그렇게 항의하는 교장이 있답니다. 본인은 그래요. 그게 어떠냐 이거죠. 지금 남이섬은요 아주 희한한 회사입니다. 죽을 때까지 정년이 보장된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건강하고, 두 번째 성실하고, 죽을 때까지 그 보장이 된 사람이 6명이 있답니다. 요번에 자기가 7번째가 될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분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못 하시겠지만 알 수 없습니다. 이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 인생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차하면 체면을 버리고 허드렛 일이라도 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가.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은 없게 됐다. 우리나라 한 20-30%.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기에 해당되겠죠. 자, 나는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이제부터 놀고 먹으면 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됐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모시고 있던 사장님들, 선배들 가끔 점심 대접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의 저기 바깥 분이 그런 분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다 부자, 이 사장까지 한 분들이니까 부자입니다. 다 강남에 삽니다. 아니 뭐죠, 분당, 저 천당 밑에 분당 있죠? 분당에 삽니다. 그리고 건강합니다. 나이가 70, 80인데 골프 얘기만 나오면 비거리가 몇백 미터. 돈 많고 건강하고. 근데 이분들 점심 대접을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아침 늦지막하게 집을 나와서 르네상스 호텔 헬스에서 오전 2시간 보내고,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의 헬스클럽에 가보시면요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오전 시간 때웁니다. 점심에 나 같은 사람이 밥 사주면 밥 얻어먹고. 그러니까 그런 분하고 점심 약속하면 1시 반에 딴 데 약속하면 안 돼요. 괜히 밥 사주고 인심이래요. 3시쯤 약속해야 됩니다. 왜? 보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오후에 스타벅스에서 몇 시간 보내고. 오직 하면요, 얼마 전에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인류 호텔에서는 60 넘어서 직업 없는 사람은 헬스클럽에서 신입 회원으로 안 받아준답니다. 왜? 하루 종일 죽죽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요 그런 데도 못 갑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돈 걱정 없는 사람은 뭐 하는가, 취미 활동 절반, 봉사 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거기 11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NPO 활동입니다. NPO라는 게 뭔가 민간 비영리 조직, 자원봉사단체 이런 겁니다. 앞으로 특히 교회가 이런 데 앞장서셔야 될 겁니다. 민간 비영리 조직, 자원봉사단체 이런 겁니다. 미국 가면요 200만 개 정도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뭐냐? 절반 정도는 의료, 복지, 노인분들 도와주는 일 합니다. 그다음에 30%는 교육, 여러 가지 교육이 있죠. 나머지 20%는 기타 등등.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면 100% 무료 봉사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3년을 공짜로 하라고 하면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NPO 단체들은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또 수혜자들로부터 돈을 조금씩 받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아침 교통비, 점심값, 커피값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내 기본 생활은 걱정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루 종일 보람있게 일을 하고, 그리고 약간의 용돈벌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NPO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 취업인구에 포함을 시킨답니다. 제가 몇 년 전 통계를 보니까 미국 전체 취업인구의 9.8%, 10명에 1명이 NPO에서 일한답니다. 미국의 주요 직업란에 보면요 NPO라는 직업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왔길래요, 너 요즘 뭐 하고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요 퇴직을 하고 요즘 뭘 하냐, 미국의 서브프라임 이후에 노숙자, 홈리스된 사람이 많이 늘어난 거 아시죠? LA에 있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참 한국의 여자분들은 끝내줍니다. 여자 목사님이 그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빵이나 도시락을 이렇게 배급해주는 NPO를 만들었습니다. 봉사단체를. 자기는 거기 가서 도시락을 날려주는 일을 한답니다. 처음에는요 노숙자들이니까 더럽다는 생각도 들고 껌둥이들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은 어깨 동무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봉사한대요. 그리고 한 달에 몇백 달러 정도를 받는답니다. 그런 일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웃나라 일본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의 집짓기, 헤비타트. 카터 대통령 같은 분은요 지금 86세인데 그 단체에 앞장서서 해외를 다니면서 그런 사랑의 집짓기 운동 같은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요, 정년후에 8만 시간, 여기에 제가 소개를 했는데 두 분만 사례로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은 지금 73세 되신 분인데 58세에 한국전력에서 정년퇴직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충청남도 부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한국전력에 취직을 했더니요, 공주지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공주지점의 지점장이 우연히 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본 친구가 있는데, 일본 친구가 주말이 되면 같이 공주에 와가지고 두 분이 그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다니는 겁니다. 쫄병이니까 가방 들고 따라다녔습니다. 자기도 관심을 갖게 되고 책을 많이 읽고, 유흥준 씨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걸 자기가 사가지고요, 그 주말을 이용해서 그 코스를 그대로 한번 다니는데 3년 걸렸답니다. 그래가지고 퇴직해서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은 종로에 사는 것 같습니다. 종로 시니어 클럽에서 전단지가 날라들었습니다. 종로구 거주자로 문화유산 해설에 관심 있는 사람 모여라. 거기 가가지고요, 지금 문화유산 해설을 뭡니까? 예, 해설가가 됐습니다. 16주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분은 일주일이 너무나 바쁩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배우러 다닌답니다. 배우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아니랍니다. 인터넷 보면요, 고급의 강좌를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게 지금 깔려 있답니다. 사흘은 배우러 다닙니다. 72세인데, 73세인데. 그리고 사흘은요, 경복궁, 창덕궁, 덕숭에 가서 문화유산 해설하는 겁니다. 학생 대상, 외국인 대상, 일본인 대상. 그리고 약간의 수당을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요, 충청북도 청원군에 사는 분입니다. 이분도 73세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됐냐? 저희 아내하고 국립암센터의 직장암 수술 동기생입니다. 같은 날 수술해서 옆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하게 됐어요. 이분은요,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신 분입니다. 교장 선생님 끝내자마자 100만 원을 가지고 연꽃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그래요. 지금은 1000평 정도의 연꽃 농장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암 수술하게 되면 6개월 동안을 이 인공항문을 밖으로 뺍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집어넣는 보건수술이라는 걸 합니다. 이분은 인공항문을 차고 항암 주스 맞으면서 그 흥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암 주사도 맞고, 뭡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고통을 잊을 수가 있고. 그분은 그래요. 옛날에 교장 같이 하던 사람 만나면 화제가 바둑돈 얘기, 고스톱전 얘기, 산에 간 얘기, 이거밖에 없대요. 자기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출근할 때가 있다. 지금 수도권에 놀고 있는 땅이 깔려 있답니다. 100평짜리 뭡니까? 비닐하우스만 있으면 굶어 죽을 염려는 절대 없는데 왜 사람들은 이럽다 그러냐, 이런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국내 어느 큰 신문사에 편집국장을 하다가 지금 자회사에 사장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이 부부가 일본 규슈로 휴가를 갔습니다. 거기서 일본인 노부부를 만나가지고 골프를 쳤답니다. 근데 그 일본 남자가 그러더래요. 내 직업이 의사입니다 하고 씩 웃더랍니다. 처음에는요, 아니 지가 의사무사지 기분 나쁘게 웃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제가요 60세에 의사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어떻게 60세에 의사면허를 받아요? 예, 제가 일본에 와 있는 미국 회사 다니다가 55세에 퇴직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55세까지 버티기도 어렵지만 퇴직하면 나는 이제 끝이다, 다들 그래요. 근데 그분은 그로부터 2년 전에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일본의 지도를 펴놓고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 중에서 커트라인 제일 낮은 데가 어딘가 찾아봤더니 저 규슈에 있는 미야자키 의대더랍니다. 내 여길 들어가야지. 공부해서 들어갔대요. 그래서 60세에 의사면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때 그분 나이가 이미 70세입니다. 그래서 나는요 주사를 안 놓습니다. 왜? 환자가 이노이 내가 잘못 찌르면 어떻게 겁먹을까 봐. 약도 안 주고 더운 물 드세요, 찬물 드세요. 이게 치료래요. 나중에 여관 가서 그 얘기했더니 여관 주인이 그분을 알더랍니다. 그분이 이 동네에서 명의로 소문난 분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저희 여의도 아파트 옆집에 공무원을 30몇 년에다 나오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 사모님이 우리 동네에서 인자한 사모님, 마음 쉬운 사모님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 사모님이 얼마 전에 저희 집 사람한테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우리 남편이 공무원을 30몇 년에다 퇴직을 했어요. 너무나 고생을 했어. 그래서 남편을 이제 잘 모셔야지. 아마 여기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답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한 달 지나, 2달 지나, 3달 지나니까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는데요, 3개월쯤 되니까 그분은 양치 지르고 나서 칫솔을 물에 씻어가지고 세면대에다 탁탁탁 치는 습관이 있나 봐요. 그놈의 소리가 듣기 싫고 꼴보기 싫더래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마음 쉬운 아줌마도 이 정도니까 악질 마누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는요 80까지는 어디론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그런 남편을 구박할 게 아니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장수 리스크,
건강 리스크, 이거에 다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가 고용정년입니다. 회사 같으면 55세 되면 나가야죠.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합니다. 그러니까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 활동이라도 내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죠. 일의 정년, 고용 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자녀 리스크입니다. 11페이지 밑에 보십시오. 11페이지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그 60살 이상 된 분들에게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가, 그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녀 리스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자식이 위험하다니, 귀여운 자식이 왜 위험해? 위험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해도요, 자식 잘못되면 이거 골치 아픕니다. 제가 작년에요, 어느 지방도시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시의 복지 담당 공무원하고 점심 먹는데 이분이 그래요. 관내에 불쌍한 노인이 많답니다. 근데 불쌍해도 자식이 없으면 괜찮대요. 무자식이 상팔자입니다. 국가에서 괜찮은 요양시설 보내주고 또 보조금도 주고 그럭저럭 살아갈 수가 있답니다. 근데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보니까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아버지 이름으로 벤츠 자동차 사놓고 안 갖고 튀어버렸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해놓고 부도 내고 날려버렸어요. 그거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간접적으로 도와주다가 작년에 신문에 복지예산 횡령 한번 크게 난 일이 있어요. 잘못하면 걸리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이웃나라 일본, 부자 나라입니다. 거기에 굶어서 돌아가시는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본 같은 부자 나라에서 굶어 돌아가시냐. 어떤 분이 거동이 불편합니다. 70세입니다. 돈이 없어요. 구청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구청 직원이 이렇게 보더니 당신 아들 있네? 아들한테 가세요. 근데 그 아들은 어디 갔는지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배고파서 돌아가시면서 유서를 써놨는데 유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주먹밥입니다. 오니기리. 내가 이 주먹밥 하면 배 터지게 먹고 죽었으면 소원이었겠다. 이렇게 유서를 써놓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자식 잘못되면 골치 아픕니다. 자녀 교육. 거기 뒤에 밑에 나와 있죠. 자, 그런데 거기 표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60세 이상 뭡니까? 나이 든 분들의 주 수입원이 뭔가? 우리나라는 34%가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40%가 넘었습니다. 점점점 줄어듭니다. 아마 10년 후에 이걸 조사하게 되면요, 미국처럼 0.5, 일본처럼 2.5 이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자식들은 도와주지 못합니다. 싸가지가 없어서 안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은 쪽수가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30, 40대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앞으로 나이 들어서 자식 도움 받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자식 교육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요 자식만 가르쳐 놓으면 무슨 수가 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수가 안 나지요. 저는요, 여기 계신 분들은 실감이 안 나겠지만은 우리나라 지금 이 30, 40대가 가장 시급한 건 뭐냐면 확실하게 교육 계획을 해가지고 교육비를 아껴서 그걸로 노후 대비도 해야 되지만 그래야지 자식을 망쳐먹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이 돈을 꾸어서라도 처발러 가지고 과외 공부시켜서 시험만 잘 보게 만들어 놓으면 본전을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괜찮은 대학 들어가서 괜찮은 회사 들어가면 그럭저럭 60까지 다니니까. 근데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은요, 40대 중반이면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오직 하면 작년에 월간중앙에 이어령 교수가 이제는 셀러리맨도 자영업자와 똑같은 마음으로 뛰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4자 들어간 시험 합격하면 끝내준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지금 한의사 자격 가지고 200만 원짜리 취직이 안 돼서 난립니다. 사법시험 합격하면 열쇠 3개 준다고? 그거 주면 큰일 납니다. 발령받는 거 보고 줘야 됩니다. 지금요,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대기업에서 대리도 안 줍니다. 우리 회사도 원서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안 뽑아요. 이제 시험 잘 봐서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제 밑에도 많은 그 직원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요, 특히 강남에서 돈 처발라서 과외 공부해가지고 들어온 애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싸가지가 없습니다. 뭐 좀 험한 일 있으면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안 해요. 오히려 저 지방 출신에 지방대학 나온 애들이 들어올 때는 어렵게 들어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제가 할게요. 사장은 그놈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응력이 없고 용기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나 맡고 있는데 교수가 한탄하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 중에
수강 신청을 엄마가 와서 대신해 준 애들이 있대요. 저는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바빠서 그러겠지. 아니래, 귀찮아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신혼여행은 누구 대신 안 보낼지 모르겠다고. 이런 놈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도 그런 고민하는 젊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 딸이, 제 외손녀가 유치원을 다니는데 얼마 전에 제 딸이 와서 그래요. 자기 딸, 제 외손녀를 영어 유치원을 보내겠답니다. 저는 사실 조기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요즘 애들이 글자를 하도 빨리 깨우치니까 전부 천재 같죠, 지 아들이. 그래서요, 글자 빨리 깨우치는 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거는요, 제가 중학교 동기 중에 중학교 때 글자 깨우친 놈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장해 먹어요. 머리가 좋은 거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겁니다. 자기 애를 영어 유치원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저는 무슨 소신이 있어서 그러나, 야, 너 무슨 소신이 있어서 보내려고 그러냐? 아닙니다. 소신이나 있으면 좋겠어요. 유치원 엄마들이 5명이 모이는데 그 중에 3명이 지난달에 영어 유치원을 갔대요. 몇 달 후에 만나서 걔네들은 영어 쩔라쩔라 하는데 내 딸만 못하면 쪽팔리니까. 그래서 보낸대요. 저는 참 죄송한데요, 이 젊은 우리 딸 같은 그 여성들이 왜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고받고 난리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네 집이 텔레비 샀다, 사진 찍어서 올려. 그 미친 자식들 그거 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거 사야 되고. 이거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제 딸한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야, 잘 생각해봐. 영어 유치원보다도 네 딸이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책을 읽어주고 상상력을 키워주는 노력을 해봐. 앞으로요, 초중학교, 중학교 때 책 안 읽고 상상력 키우지 않으면 대학도 못 갑니다. 세계적으로 맹렬 여성, 여자가 사장, 여자가 변호사, 가정을 박칠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아는 일본의 어떤 여자 변호사는요, 1900시 바빠도 하루에 1시간씩은 꼭 책을 읽어주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 거 할 생각은 않고 그냥 돈 처발라서 막 해결을 하고 오니까 자기도 노후 대비도 안 되고 자식도 망쳐먹는 겁니다. 제가 제 딸한테 그랬어요. 거실에서 텔레비만 치워봐라. 과육고모보다 100번 날 거다. 지네들은 거실에 앉아서 무한도전인지 회밀이가 떴다는지 보고 낄낄거리면서 애들이 나오려고 왜 나와 이 새끼야. 안 나오고 100입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아껴서 뭘 해야 되느냐. 그걸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그걸로 뭘 해야 되냐. 거기 11페이지 밑에 보세요. 공적 사적 연금입니다. 선진국이라는 게 뭐냐면요, 선진국이라는 게 몇 억을 들고 있는 게 선진국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 생활비가 확보되어 있는 나라, 그게 선진국입니다. 자, 그래서요, 미국, 일본을 보시면 공적 사적 연금이 70%, 80%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국민연금을 먼저 드셔야 돼요. 국민연금이 말이 많지만 확정된 걸로 이만한 게 없습니다. 또 가정주부가 국민연금 가입하는 걸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근데 벌써 강남에 똑똑한 아줌마들은 다 가입했어요. 부부가 젊을 때부터 국민연금만 가입하면 적어도 굶어 죽을 염려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을 꼭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한 달에 얼마씩 20, 30만 원씩 젊을 때부터 들어서 그 3가지를 모아가지고 최저 생활비를 확보해 두는 거. 많은 분들이 몇 억을 갖고 있어야 노후 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몇 억을 들고 있으면요, 노리는 놈이 많아요. 누가? 첫째, 사기꾼이 노립니다. 둘째, 아들 사위 놈이 노립니다. 뭐 아들 사위가 총 들고 가서 노리는가? 아니죠. 내가 몇 억을 들고 있는데 아들 사위가 사업하다 실패했다? 안 도와주고 못 베깁니다. 그래서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사는 노인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껴서 공적 사적 연금, 이걸 들어두는 거, 이게 자녀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법이고 장수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째입니다. 4번째가 뭐냐면 재산이 한 군데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부부가 같이 앉으셔서 우리 집은 부동산하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몇 대 몇인가, 그걸 꼭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이 뭐냐? 호주머니에 현금, 은행에 예금한 거, 주식, 채권, 죄송합니다. 부동산은 집, 가게, 땅이죠. 금융자산은 호주머니에 현금, 은행에 예금한 거,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이걸 해서 대충 계산해 보세요. 몇 대 몇인가. 이걸 꼭 부부가 같이 하셔야 돼요. 다만 그거 하면 또 조심할 게 있는데 비자금 감춰 같은 거 뽀록 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조심하세요. 그렇게 해서 해놓고 보면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13페이지. 77대 23. 부동산 넷 금융자산 하나. 우리나라는요, 부동산 이퀄, 재산 이퀄 부동산이라는 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부동산이고 예금이나 조금 있고 주식이나 좀 하고,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그 밑에 미국 보세요. 부동산 대 금융자산 33대 67, 약 1대 2입니다. 금융자산이 부동산의 2배가 넘습니다. 이 미국은 왜 그럴까? 근데 그 밑에 일본을 보세요.
일본도 1980년대까지는 우리 못지않게 부동산 비중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왜? 땅값, 집값이 무지하게 비쌌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이 10분질로 떨어져, 5분질로 떨어져, 지금 39대 61. 미국 비율 비슷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아, 저 사람은 증권회사에서 왔구나. 이제 주식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해놓고 막판에 아마 주식사라고 할 거야. 여기 좀 딱 세 분이 그런 표정 짓고 계시는데요. 뭐냐면 부동산이 뭐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아는 일본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극단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8평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환갑 넘은 나이에 28평입니다. 동경 수도권에, 우리말로 하면 분당 일산에. 저는 여기도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나이가 아들 시집장가 다 보낸 두 노인네가요. 60평, 70평 사는 사람 보면 이상해요. 그것도 저 36층. 저 그런 분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두 노인네가 그렇게 넓은 데 사세요? 그럼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래야지 아들이 사회고 와서 자고 가지. 안 자고 갑니다. 우리 아들놈도 한 번도 자고 간 일 없어요. 지금까지는요, 희소가치 때문에 대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잘못하면 대형 아파트가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 세대 중에서 혼자만 사는 세대, 둘만 사는 세대의 비율이 52%가 된답니다. 근데 요즘 재개발했다면 대형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층 아파트,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노인 중에서 전기 노인, 한 70 몇 살까지는 괜찮아요. 70 몇 살 넘어서도 잘 생각해 봐야 돼.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작년 8월 달에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우리말 하면 이영애 정도 되는 국민 탤런트가 죽었습니다. 근데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입니다.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느 아파트 단지 안에는요,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 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21.3일이 걸렸대요.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런 일이 왜 생기냐?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인 복지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층에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살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36층에 살고 있어 보세요. 거기 뚫고 들어가면 관문을 5개는 통과해야 돼요. 대단히 죄송한데 반포 레미안이 이런 데 가보면 저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데 혼자 살다가 고독사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28평짜리 아파트를 1984년에 1억 2천에 사서 3억 6천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단돈 6천만 원입니다. 그건 일본 얘기지 우리는 다르지 않냐고 그러죠? 아닙니다. 자, 거기 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선요, 이 나라마다 집을 많이 질 때가 있는데 미국은 1970년대, 일본은 1980년대, 그리고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이게 집을 많이 질 때입니다. 그 나라의 발전 단계에 따릅니다. 그때가 그 나라에서 어느 때냐? 이 사회 간접 자본 투자, 도로나 철도나 항만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거, 그거 끝나고 나면 건설업 하는 분들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많이 지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그때가 돼요. 주택 공급 능력은 무지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현대건설이니 이런 것들이 옛날 고속도로 뚫을 때가 끝내줄 때예요. 그거 다 끝나고 나면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에서도요, 뭐냐면 할 일이 없으니까 괜히 그 집권당하고 건설업 짜고 쓸데없는 공사해야 되고 난리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저 여의도 살고 있는데요, 연말이 되면 누가 와서 보도블록을 파헤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연말에 돈 쓸 일이 없으니까. 저 성남시청에 3천억 들고 집 짓다는 게 다 뭐냐? 건설업자들 일이 없어서 그래요. 집은 많이 짓게 됩니다. 문제는 누군가가 거기 가서 살아줘야 돼요. 수요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수요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14페이지의 출산율입니다. 보세요. 작년 연말에 일본에서 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요즘 일본의 젊은 애들은 집을 살 생각은 안 한답니다. 내가 미쳤냐? 왜 집을 사? 그런 돈 있으면 페라리 스포츠 하나 타고 놀러 다니지. 왜 집을 안 사?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가 집을 주거나 장인이 주거나 아니면 양쪽에서 하나씩 내 집 2채 물려받을 텐데 미쳤다고 집 사냐? 안 산대요. 왜 그런 생각을? 거기 보세요. 우리나라 밑에 일본의 출산율이 있습니다. 1.33명. 일본은요, 출산율이 1.3명 수준으로 떨어진 지가 벌써 오래돼요. 근데 출산율이 1.3명일 때 태어난 애들이 20, 30년 지나서 시집장가 때도 어떤 일이 생기냐? 계산상으로 3쌍 중에서 2쌍이 무남동녀, 무녀동남이 결혼합니다. 근데 지금 일본의 주택 보급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13%입니다. 13%가 비어 있습니다. 아끼야라고 그럽니다. 호수로 말하면 760만 호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집값이
1억 2천이 3억 6천까지 올랐다가 지금 6천만 원 떨어져서 오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일본 얘기고 우리는 다르지 않느냐? 아닙니다. 거기 우리나라 출산율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출산율 나와 있죠? 1960년이 몇 명입니까? 1960년이 4.19 나던 해입니다. 우리 시골 고향에 전기가 안 들어올 때죠. 이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렇겠지만은 어떻게 평균 6명을 낳습니까?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무지무지하게 출생한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핵가족화 되면서 여기에 투기가 가세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집값이 폭등을 한 겁니다. 그때 집 산 사람은 다 돈 벌었죠. 근데 2005년 보세요. 몇 명인가? 1.08명.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2006년 쌍춘년이라고 많이 났다고 그랬죠? 그래봤자 1.13명. 금년에는요,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아서 0.8명 된다는 말도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 밑에 미국 보세요. 몇 명인가? 2.04명. 흑인 멕시코 막 났죠? 한국에서 원정 추상 가서 도와주죠? 이게 미국을 우습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경쟁력입니다. 2005년에 1.08명일 때 태어난 애들이 20, 30년 지나서 시집장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계산상으로 무남동녀, 무녀동남이 결혼합니다. 그러면 신랑도 신부도 집 한 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104%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대수보다 주택수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한 사람이 여러 채 갖고 있고 시골에 비어있는지 포함하니까. 저도 시골집 비어있어요. 서울이 대도시이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이 낮습니다. 95%입니다. 근데 서울의 95% 안에는 원룸하고 오피스텔을 포함시키지 않은 거랍니다. 서울도 원룸과 오피스텔을 포함시키면요 100% 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20, 30년 뒤에 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래? 그러니까 빨리 집 팔아서 주식 사란 말이지? 이렇게 알아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식은땀이 나는 게 뭐냐면 여기 강동구 둔촌동이라고 있죠. 올림픽공원에 있는 동네. 거기에 34평짜리 아파트가 재작년에 재개발한다고 그래서 그게 34평짜리가 12억 원까지 매매가 됐대요. 미쳤죠. 그게 작년 1월 달에요. 6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반동강으로 떨어졌어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8억 정도로 반등해 있습니다. 만약에 작년 1월 달에 어떤 분이 제 강의를 듣고 저 사람 말이 일리가 있네? 지금이야 늦기 전에 팔아야지. 그 아파트를 6억에 팔았습니다. 그걸로 주식을 샀네? 그랬더니 아파트는 8억으로 반등하고 주식은 반동하게 돼버렸다. 그러면 그 어머니 회에서 병자했던 사람 강사를 불러다가 나를 집 팔게 만들었을까? 체욕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뭘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결론이 뭐냐? 투자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죽기 직전에 100% 부동산만 있는 사람.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놈들 총싸움 시킵니다. 몇 년 전에 경기도 파주에서 유산 놓고 형제간에 총질했잖아요. 그래서는 우리나라에서요 나이가 60쯤 되면 환갑 나이쯤 되면 부동산 대 금융자산이 반반 1대 1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십니까? 아까 수도권 베이비부머 세대 6대1, 7대1 그렇잖아요. 다 부동산이잖아요. 자,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기 이 5번을 보십시오. 나눠드린 이 종이에 5번을 보시면요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유태인들은 잘 지킵니다. 그래서요 그 유럽에서 금융재벌로 1등인 게 로스차일드라는 금융재벌이 있어요. 그 로스차일드는요 17세기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이 뭡니까 이 환전상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금융재벌이 됐는데 아들을요 장남은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차남은 오스트리아의 빈에 살고 삼남은 런던에 살고 사남은 나폴리 그다음에 마지막은 파리에 삽니다.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아들들도 지역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 투자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게 유태인입니다. 그 유태인이 그 자산 관리의 이 분산 투자의 지혜가 어디 생겼냐? 성경에서 생긴 겁니다, 이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이렇게 분산을 시킨다는 게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자산 대 부동산의 비중이 한 나이가 60이 되면 지금 물론 젊은 신혼부부는
집 한 채하고 은행빚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젊으니까. 그리고 소득수익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동산의 비중이 낮아지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게 이게 자산관리의 원칙이고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다. 자, 네 번째가 재산이 한 군데 편중되는 리스크입니다. 자, 곧 끝냅니다. 마지막이 뭐냐? 인플레 리스크입니다. 지금요, 작년에 금융위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돈을 무지하게 뿌렸습니다. 얼마나 돈을 뿌렸는데도요, 지금 요 배춧값 말고 이런 거 계절적인 요인 빼고 나면요, 물가가 안 오릅니다. 왜? 선진국, 미국, 일본이 경기가 침체해가지고 오히려 디플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돈을 뿌려도요,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내년과 후년 가면요, 그 돈이 돌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물가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웃나라 중국, 인도, 10몇 억씩 되는 인구 대국이 소득수익이 높아가면서록 식량, 석유, 이 자원을 싹쓸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 지금 하면 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금년, 내년이 문제가 아니고 5년, 6년을 딱 보면요, 앞으로 인플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지금 1년 만기 정기형 금리가 3%, 4%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아봤자 그 금리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돈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년에 3%씩만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가 되면 25년이 지나면 지금 100만 원이 25년 후에는 48만 원의 가치로 떨어집니다. 절반 이하로. 열심히 땀 흘려서 모았는데 그 꼴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플레에 대응하는 방법, 자산관리 방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15페이지에 있는 투자 상품입니다. 투자 상품. 이 투자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 상품을 사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주식 사라고?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요, 보통 사람들이 주식을 직접 사고 팔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왜? 어려워요. 제가 37년 이런 일을 해봤는데요, 보통 사람이 주가를 예측하고 종목을 고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10억 갖고 200억 만들었다더라. 나도 한번 해볼까? 달라붙은데 아셔야 될 거, 그 사람의 그 후의 소식은 신문에 안 나거든요. 근데 성공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피를 말려요. 제가 입사 동기 중에 주가 예측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표를 내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넥타이는 노예의 상징이다.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주식 투자에서 돈 좀 벌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봤더니요, 얼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신경소에 걸려 있습니다. 돈 좀 벌면 뭐합니까? 첫째는 어렵습니다. 근데 둘째는 그래도 저는 하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해요. 왜? 그걸 쫓아다닐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자기 직업에 충실하는 거.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제가 30몇 년 동안 이런 일을 하면서 젊을 때부터 본업인 직업을 소홀히 하고 부업인 재테크 쫓아다니는 사람 무지개 많이 봤어요. 거의 대부분이 재테크도 못하고 자기 직업에서 성공을 못합니다. 제가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러면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끄는 친구가 있어요. 왜 껐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야한 사진, 누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어렵기도 하지만 그 시간 있으면 자기 직업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펀드로 하는 게 좋다. 17페이지입니다. 물론 이 펀드도 만만치 않습니다. 잘못하면 박살납니다. 근데 원칙을 지켜서 제대로 하면 이 가장 무난한 자산관리 방법이 펀드다. 그래서요, 이 펀드 투자하는 방법은 나눠드린 교재에 제일 앞에 표지 보십시오. 인생 100세 시대의 자산관리 있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의 자산관리라고 표지 있죠? 표지 바로 뒷면을 보십시오. 표지 바로 뒷면을 보시면 동영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회사의 동영상이고 하나는 CBS 기독교 방송에 제가 강의한 게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펀드 투자를 어떻게 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많으면 그까지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저한테 1시간밖에 시간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이 동영상으로 저희 회사 거는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펀드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래 사는 장수 리스크, 그 다음에 건강 리스크, 그 다음에 자녀 리스크,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리스크, 그 다음에 인플레 리스크. 요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해서 앞으로 우리 집 자산을 잘 관리해가지고 그리고 이 100세 시대에 행복한 노후를 보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옛날에 저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120년, 130년 살았습니다만은 이제 저희도 그런 이 장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100세 장수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크리스찬들은 이 교회 밖에서 신실한 크리스찬인가가 밝혀지는 게 아니고 사회생활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정말 바른 경제생활을 해서 우리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또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